이 가방 안에 든 게 뭔지 알아요? 검은 회장실, 테이블 위에 놓인 두툼한 가방이 열리는 순간 현금 다발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50억입니다. 낮고 단정한 회장의 목소리. 이 돈 받고 내 사위가 되세요. 하지만 젊은 변호사의 선택은 고시촌 쪽방에서 제 손을 잡아주던 가진 것 없는 그의 여자친구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밀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인생은 팔지 않습니다. 후회할 텐데 평생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그 여자랑 지지고 볶고 살 텐가. 비웃음을 뒤로하고 한 달 뒤 그는 구청 강당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고 하객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영상이 어느 날 회장의 책상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회장이 그를 다시 불러 이렇게 묻습니다. 강민우 변호사, 내 아내가 누군지 정말 모르는 건가? 영상 시작 전 채널 구독해 주시면 재밌는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법연수원 수료식장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수석 졸업생 강민우가 단상에 올라 상장을 받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와, 수석이래 수석. 젊은데 참 반듯하게 생겼네. 객석 한쪽에 앉은 태상그룹 관계자들이 민우를 주시하며 분주히 속삭였습니다. 저 친구가 강민우 군이야? 맞습니다. 고아 출신인데 연수원을 수석으로 마쳤어요. 세상에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네. 성실하기로는 연수원에서 소문이 자자합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보고 싶어 하신다고 전해. 오늘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이 끝나자마자 태산그룹 비서실장이 민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비서실장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강민우 변호사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수석 졸업이라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태산그룹 비서실장 박입니다. 민우가 놀란 눈으로 비서실장을 바라봤습니다. 태산그룹이요? 네. 회장님께서 직접 뵙고 싶어 하십니다. 민우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를요? 예. 잠깐이면 됩니다. 제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한 건 아닐 테고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웃자 비서실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일 아닙니다. 좋은 자리입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시죠? 차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은 세단 뒷좌석에 앉은 민우에게 비서실장이 설명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젊은 법조인들과 만나 뵙는 걸 좋아하십니다. 저 같은 신참도요? 특히 우수한 인재에게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십니다. 왜 하필 저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직접 뵈면 아시게 될 겁니다. 차는 강남 한복판 태상그룹 본사 펜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민우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긴장한 듯 넥타이를 만졌습니다. 강남에 이런 건물이 있었나? 민우가 숨을 고르며 혼잣말했습니다. 괜히 왔다가 실수하는 건 아닐까?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멈춰섰습니다. 넓은 회장실 안에는 한 회장이 집무용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강민우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한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들어오라고 해. 한 회장이 일어나 민우를 맞았습니다. 어서 와요, 강민우 변호사. 안녕하십니다. 민우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멀리서 오느라 긴장했을 텐데 앉아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수석 졸업 쉽지 않았을 텐데 참 잘했어요.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한 회장이 민우를 위아래로 천천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사람 눈빛이 참 곧네. 그래서 만나보고 싶었어요. 민우가 90도로 인사했습니다. 한 회장이 소파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자, 너무 딱딱하게 굴지 말고 여기 앉아요. 차라도 한잔하면서 이야기해요. 예, 회장님. 민우가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비서가 차를 내왔습니다. 비서는 찻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인 뒤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차 식기 전에 한 모금 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민우는 찻잔을 들었지만 입에 대지는 못했습니다. 한 회장이 테이블 위에 두툼한 가방과 여성 사진이 붙은 프로필을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민우의 시선이 가방으로 향했습니다. 이게 뭐죠? 가방 안에 현금 50억이 들어있어요. 민우가 깜짝 놀라며 몸을 뒤로 젖혔습니다. 예, 50억이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못 들을 만큼 작은 금액은 아니죠. 현금입니다. 갑자기 이런 돈을 왜요? 결혼 축하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결혼이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회장이 여성 사진을 민우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 여자예요. 대한그룹 막내딸이에요. 스탠퍼드 경영대를 나왔고 올해 28살이죠. 민우가 사진을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말 그대로예요. 내 딸 같은 아이네요. 이 여자와 결혼해서 그룹의 후계자가 되세요. 회장님, 저는 한 회장이 민우의 말을 자르듯 손을 들었습니다. 말 끝까지 들어요. 당신 같은 머리 좋은 사람 집안만 없을 뿐이지. 우리가 키워주면 됩니다. 한 회장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그 구질구질한 뒷바라지 연인은 정리해야겠지만요. 민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사진 속 화려한 재벌 3세를 쳐다보는 민우의 머릿속에 지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고시촌 쪽방에서 낡은 프라이팬에 계란말이를 만들고 있을 지은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소금 조금만 더 넣을까? 지은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방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민우가 현금 가방과 프로필을 정중히 밀어냈습니다. 죄송하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 한 회장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왜죠? 이유가 필요합니까? 제게는 생명을 빚진 소중한 사람이 있습니다.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버리고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한 회장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아직도 그런 감정적인 말을 하나. 한 회장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생각을 다시 해보세요.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아요. 한 회장이 민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고개만 끄덕이면 됩니다. 돈도 자리도 앞날도 다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젊을 때 기회 하나 잘 잡으면 인생이 달라져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지금은 감정에 휘둘리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후회합니다. 사람은 현실을 봐야 해요. 한 회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이 문을 나가는 순간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자니가 설 자리는 없을 거야. 전화 한 통이면 끝이야. 각오하고 있습니다. 겁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래도 제 선택입니다. 민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인사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한 회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 나서자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해서야 떨리는 다리를 주체하지 못하고 벽에 기댔습니다. 민우는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괜찮아, 잘한 거야.
그날 밤 민우는 편의점에서 저렴한 케이크를 샀습니다. 이거면 되겠지. 가로등 불빛이 깜빡이는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갔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옥탑방 문을 열자 김치찌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민우야, 왔어? 지은이 앞치마를 두른 채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오늘 늦네. 피곤하지?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지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우가 지은의 거친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은아, 갑자기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민우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쌈짓돈으로 산 얇은 금반지를 꺼냈습니다. 이거 많이 부족한 거 알아? 그래도 내 마음은 진짜야. 나와 결혼해줘. 지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우야, 왜 울어? 싫으면 싫다고 말해도 돼. 변호사가 됐으니까 이제 너한테 떳떳해질 수 있어. 이제는 숨지 않고 살고 싶어. 너랑 같이. 지은이 민우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바보야. 왜 이제 와서 그래? 나야 고맙지. 민우가 포기한 것이 무엇인지 지은은 전혀 몰랐습니다. 한 달 뒤 두 사람은 구청 강당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이라곤 고시 식당 아주머니와 동네 세탁소 아저씨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참 보기 좋네. 둘이 꼭 닮았어. 식장 구석 기둥 뒤에서 태산그룹 비서실장이 카메라 렌즈를 조절하며 모든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신랑 신부의 웃는 얼굴이 화면에 담겼습니다. 비서실장이 핸드폰으로 한 회장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테스트 통과했습니다. 지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 민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김앤장 법률사무소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강민우 변호사님이시죠? 죄송하지만 채용이 취소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미 계약까지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어서 다른 로펌들로부터도 연달아 같은 내용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민우가 연수원 선배들을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 선배는 바쁘다며 만남을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 선배는 약속을 잡고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우는 보증금이 싼 변두리 상가 2층에 강민우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을 걸었습니다. 은퇴한 늙은 사무장 김 씨가 찾아왔습니다. 변호사님, 일손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급여는 넉넉하게 드리지 못할 텐데요. 괜찮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요. 김 사무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개업 보름 만에 사무실은 월세가 밀렸습니다. 태산의 압력으로 일반적인 사건 수임조차 막혔기 때문이었습니다. 연수원 동기 박 변호사가 명품 슈트를 입고 찾아왔습니다. 민우야, 어떻게 지내? 그럭저럭. 박 변호사가 낡은 사무실을 둘러보며 비웃었습니다. 회장님 제안을 걷어차더니 꼴 좋다. 이게 정의로운 변호사의 현실이야. 나가. 민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어깨를 으쓱하며 나갔습니다. 지은이 몰래 식당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민우가 이를 눈치채고 말렸습니다. 내가 벌면 돼. 하지만 민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뭐든지 할게. 민우는 밤마다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새벽에 돌아와 지은이 깨지 않게 조심스럽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는 아주머니가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아주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남편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어요. 어떤 일인지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어떤 젊은 놈이 시비를 걸어서 말렸더니 도리어 폭행범이 됐다고 해요.
민우가 사건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재벌 3세가 시장 상인에게 갑질을 하다가 제지당하자 도리어 폭행 신고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CCTV는 없나요? 그쪽에서 미리 다 확인했대요. 증거가 없다고. 민우가 직접 현장으로 뛰어갔습니다. 밤낮 없이 주변을 돌아다니며 목격자를 찾았습니다. 사건 현장 인근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마침내 재벌 3세가 먼저 주먹을 휘두른 결정적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민우가 증거를 들고 담당 검사를 찾아갔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건의 진실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검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네요. 혐의 없음 처분 부탁드립니다. 사건 발생 2주 만에 검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떡과 과일을 들고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정말 고마워요. 비록 변호사비는 받지 못했지만 사무실 한 구석에서 떡을 나눠 먹는 민우와 지은의 얼굴에는 밝은 웃음꽃이 폈습니다. 지은이 민우의 넥타이를 고쳐 매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정의로운 변호사야. 그때 민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제안 번호였습니다. 태상그룹 비서실장의 건조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회장실로 출두하세요. 민우가 불안한 눈빛을 감추며 잠든 지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민우는 낡은 양복을 단정히 입고 태상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긴장된 태도로 민우를 주시했습니다. 회장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들어오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회장이 지난번과는 달리 온화한 표정으로 차를 권했습니다. 어서 와요. 앉아서 차라도 한잔해요. 감사합니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 회장이 관심 있는 듯 물었습니다. 지난 한 달 고생이 많았죠?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정말 대견하군요. 한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네, 내 아내가 진짜 누구인지 알고 결혼했나? 무슨 말씀이세요? 민우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때 집무실 안쪽에 비밀문이 열렸습니다. 지은이 태상그룹 임원들이 입는 세련된 정장 차림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지은아? 민우가 얼어붙은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이 민우에게 다가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민우야. 이게 무슨 일이야? 나는 한 회장님의 막내딸이야. 스탠퍼드 경영대를 졸업했어. 민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너는 그냥 평범한 아버지 돈을 보고 접근하는 남자들에게 지쳐서 신분을 숨기고 살았어. 지은이 울먹이며 계속했습니다. 진짜 나를 사랑해줄 사람을 찾고 싶었어. 민우가 과거에 한 회장이 보여준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그 사진이 지은이 아닌 가짜 미끼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나를 시험한 거야? 한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조건을 버리고 내 딸을 택한 자네야말로 태산을 맡길 유일한 인재여. 배신감보다는 재벌가 딸이 옥탑방 생활을 견디며 자신을 내조해 왔다는 사실에 민우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민우야. 속였어. 민우가 지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네가 누구든 상관없어. 넌 내 아내 서지은이야. 지은이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회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즉석에서 발표하겠습니다. 강민우 부사장, 그룹법무 총괄, 서지은 상무 경영기획실, 비서실 직원들이 들어와 지은에게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다. 민우는 달라진 공기를 실감했습니다.
한 회장이 첫 번째 미션을 내렸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출근해서 그룹 내 골칫거리인 하청업체 분쟁건을 해결하세요. 알겠습니다. 회장실을 나서며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화려한 자신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지은이 민우의 팔을 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응, 함께 해보자.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파도를 함께 넘기로 다짐하며 두 사람은 로비로 걸어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지은이 골라준 최고급 맞춤 슈트를 입었습니다. 기사가 문을 열어주는 검은 세단에 올라 태산그룹으로 출근했습니다. 민우가 로비에 등장하자 직원들이 홍해처럼 갈라지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다, 부사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민우는 그 시선들을 애써 무시하며 임원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는 한 회장의 장남이자 이복형인 한성준 부회장과 그를 따르는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성준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강민우 부사장님. 악수하는 척하며 성준이 민우의 귓속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가 들어왔네. 민우가 성준의 도발을 무시하고 회의 테이블에 3년째 계류 중인 자료를 던졌습니다. 하청업체 기술 탈취 소송건입니다. 일주일 내로 해결하겠습니다. 임원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3년째 해결 안 되는 건을 일주일에요? 불가능합니다. 민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켜보시면 됩니다. 그날부터 민우는 지은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방대한 회계 장부와 법률 검토에 돌입했습니다. 지은이 경영학 지식을 발휘해 재무제표를 분석했습니다. 민우야, 여기 봐. 미집행 상생 협력 기금이 있어. 얼마나 돼? 200억 정도야. 민우가 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법적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민우는 하청업체 대표를 직접 만났습니다. 작은 공장 사무실에서 대표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우리가 이기기 힘들다는 거 압니다. 법적 승소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게다가 실질적 보상안도 준비했어요. 민우가 상생 기금 활용안을 제시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설득이 이어졌습니다. 성준은 심어놓은 첩자를 통해 협상을 방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이미 첩자를 파악하고 역정보를 흘려 성준을 따돌렸습니다. 결국 하청업체는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태산그룹과 기술 제휴 협약을 맺으며 그룹은 막대한 소송 리스크에서 벗어났습니다. 저녁 뉴스에서 앵커가 보도했습니다. 태산그룹이 하청업체와 상생 협약을 맺으며 상생 경영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룹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민우의 사내 입지도 단단해졌습니다. 회의실에서 민우를 무시하던 임원들이 이제 그의 눈치를 보며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부사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성준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의 집무실에서 뉴스 화면을 향해 술잔을 던지며 분노했습니다. 성준이 모친인 장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알고 있어. 엄마가 나설게. 퇴근길 차 안에서 지은이 민우의 손을 잡으며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지은이 덕분이야. 백미러 속 운전기사가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부회장님 지시대로 감시 중입니다.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민우의 활약으로 태산그룹은 창사 이래 최고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창립기념일 행사장은 주주들과 임직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 회장이 단상에서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태산그룹에게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강민우 부사장이 보여준 탁월한 리더십 덕분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회장이 의미심장하게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그룹을 이끌어갈 후계자 후보로서 기대가 큽니다. 위기감을 느낀 성준이 미리 포섭해둔 기자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갑자기 행사장 대형 스크린에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떴습니다. 강민우 부사장, 과거 불법 사채 사용 의혹. 민우가 사채업자와 만나는 듯한 조작된 사진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실제로는 무료 변론 당시 의뢰인과의 만남이었지만 그럴듯하게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장내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정말이야? 지은이 충격에 비틀거리자 민우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민우가 단상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의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민우의 신호에 따라 행사장 조명이 바뀌었습니다. 성준의 비자금 금고직이었던 최 실장이 증인으로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성준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최 실장, 너 뭐하는 짓이야? 민우가 며칠 전 성준에게 토사구팽 당할 뻔한 최 실장을 구해내고 이중첩자로 활용해 둔 상태였습니다. 최 실장이 성준의 횡령 장부와 조작 지시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스피커에서 성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우 그 자식 사진 조작해서 터뜨려. 아주 작살내버리자고. 장내가 더욱 술렁거렸습니다. 성준이 뒷문으로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성준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한성준 씨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나 달라고. 이 장면이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민우가 혼란스러운 장례를 정리하며 선언했습니다. 태사는 이제 투명하게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주주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과거 민우를 비웃었던 박 변호사가 민우의 집무실 앞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민우야, 제발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민우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그날 저녁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에서 민우와 지은이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끝났구나. 응, 이제 평화롭게 살 수 있어. 지은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우야, 엄마랑 살던 남해 바닷가에 가보고 싶어? 주말에 가자.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두 사람은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한 행복감에 젖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입술이 유난히 창백해 보였습니다. 지은이 갑자기 극심한 흉통을 호소하며 샴페인 잔을 떨어뜨렸습니다. 붉은 액체가 카페 뒤로 피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지은아. 민우가 다급하게 지은을 안아 올렸습니다. 창밖으로 천둥 번개가 치며 불길한 암운이 드리웠습니다. 지은의 의식이 흐려지며 민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우야. 괜찮아. 병원 가자. 금방 나을 거야.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응급실로 이송된 지은은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민우에게 설명했습니다. 모친과 같은 희귀 심장병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환자분이 RH 음성 희귀 혈액형이어서 수술이 까다로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내에 단 한 명뿐인 심장 전문의 이 교수님의 집도가 아니면 가망이 없습니다. 지은이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딸의 소식에 충격을 받은 한 회장마저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입원했습니다. 태상그룹은 순식간에 경영 공백 사태를 맞았습니다. 구치소에 있는 성준이 면회온 모친 장 여사에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 기회에 민우를 쳐내고 경영권을 되찾아야 해요. 알겠어. 엄마가 알아서 할게. 장 여사가 성준의 대리인 자격으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장 여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민우 부사장이 아픈 아내를 핑계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해임안을 상정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집도를 맡아야 할 이 교수는 학회 참석차 제주도 인근 섬에 들어갔습니다. 태풍으로 뱃길과 하늘길이 모두 끊겨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민우가 헬기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상 악화로 이륙이 불가능합니다.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민우가 병원 복도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젠장! 장 여사가 언론 플레이를 통해 민우를 무능한 낙하산으로 매도했습니다. 병원 의료진에게 압력을 넣어 민우의 면회마저 제한하려 들었습니다. 민우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산소호흡기의 의지에 꺼져가는 지은의 생명 신호를 받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함을 직감했습니다. 장 여사의 측근이 찾아와 악마의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경영권을 포기하면 해외 의료진을 수배해 드리겠습니다. 민우가 계약서에 펜을 가져갔습니다. 그때 잠시 의식을 찾은 지은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 돼. 민우야. 민우가 지은의 뜻을 알아차리고 계약서를 찢어 측근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내 방식대로 지은이도 살리고 회사도 지킨다. 민우가 과거 무료 변론을 해줬던 의뢰인 중 해양경찰 고위 간부를 기억해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간부님, 저 강민우입니다. 강 변호사님, 무슨 일이세요? 생명을 구해야 하는 일입니다. 해경 간부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인데 당연히 도와야죠. 대형 경비함을 출동시키겠습니다. 민우가 김 사무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무장님, 이사회 방어 부탁드립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민우가 폭우가 쏟아지는 병원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의사 이송 작전을 지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사회 당일 오전 9시 장 여사가 주재하는 임시 이사회장에 김 사무장과 최 실장이 들어섰습니다. 김 사무장이 민우의 위임장을 들고 말했습니다. 강민우 부사장님을 대리해서 참석했습니다. 장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외부인은 나가요. 잠깐만 들어보세요. 최 실장이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장 여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계집애가 죽어야 우리 성준이가 살아. 수술 따위 방해해버려. 이사회장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동시에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해양경찰 경비함이 거친 파도를 뚫고 이 교수를 태우고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민우가 항구에서 흠뻑 젖은 채 이 교수를 태운 앰뷸런스에 동승했습니다. 경찰차의 호의를 받으며 병원으로 질주했습니다. 여론이 반전됐습니다. 성준 모자의 폐륜이 드러나자 이사들이 분노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장 여사를 끌어내리고 성준의 이사직을 박탈해야 합니다. 성준의 이사직 박탈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민우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지은이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우가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지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은아, 꼭 살아서 나와. 수술실 밖에서 의식을 회복한 한 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왔습니다. 한 회장이 민우의 손을 잡으며 고마워했습니다. 자니가 내 딸을 2번 살렸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술 중 출혈이 멈추지 않아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민우가 복도 바닥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지은이만은. 장장 10시간의 사투가 이어졌습니다. 수술실 램프가 꺼지고 피로에 젖은 이 교수가 나왔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한 회장이 오열하며 민우를 끌어안았습니다. 민우가 긴장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3일 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지은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곁을 지키던 민우를 알아보며 산소 마스크 너머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우야. 민우가 지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다 끝났어. 창밖으로 비가 그치고 맑은 햇살이 병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맞잡은 손을 따뜻하게 비췄습니다. 민우가 지은의 침대 옆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면서도 그녀의 손을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깊은 안식을 취했습니다. 지은이 민우의 손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민우야.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햇살이 두 사람을 포근하게 감쌌습니다. 1년 후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지은과 민우는 태상그룹 사제를 출연해 법률 소외 계층을 돕는 민지법률구조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단 개관식에는 민우가 무료 변론했던 시장 상인들과 해경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떡볶이 아주머니가 민우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우리 남편이 살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해경 간부도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좋은 일 하시는군요. 응원하겠습니다. 성주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장 여사 또한 공모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재벌가에서 추방됐습니다. 한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재단 명예이사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지은이 낳은 손주를 보는 재미에 푹 빠져 지냈습니다. 할아버지가 왔다. 한 회장이 갓난아기를 안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우가 전문 경영인을 영입해 그룹을 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은 재단 이사장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에 전념했습니다. 김 사무장이 재단의 사무국장이 되어 활기차게 일했습니다. 민우의 법률사무소 시절 낡은 소파가 재단 로비의 초심이라는 이름으로 전시됐습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민우와 지은은 편안한 옷차림으로 고시촌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지은의 품에는 두 사람을 쏙 빼닮은 갓난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민우가 한 손에 기저귀 가방을 들고 아이를 얻으며 걸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지은이 땀을 닦는 민우를 보며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약 그때 아버지가 100억을 줬으면 흔들렸을까? 민우가 아이의 볼을 찌르며 담백하게 대답했습니다. 1000억을 줘도 너랑 바꿀 수 없지. 너는 내 인생의 전부니까. 지은이 민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두 사람은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며 지난날의 치열했던 시간들을 회상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닌 평화로운 일상의 배경음악이 됐습니다. 공원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우가 지은과 아이를 양팔로 감싸 안으며 확신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승리였습니다. 세 식구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뒷모습 위로 따뜻한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며 길을 비췄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멀어지며 조건 없는 사랑과 정의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해피엔딩을 보여줬습니다. 이야기는 막을 내렸습니다. 강민우와 서지은의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돈과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실한 사랑, 어떤 시련이 와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리고 정의를 향한 굽히지 않는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해피엔딩이었습니다. 민우가 50억과 재벌가 혼사를 거절하고 지은을 선택했던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은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함께 헤쳐나갔습니다.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에 맞닥뜨리기도 했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만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진정한 승리는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공원에서 아이를 안고 걷는 새 식구의 모습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행복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